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이번 영상 CS 리더스 관리사 2020년 8회차 지난 2020년 10월 17일 날 진행이 됐던 기출문제 CS 실무론 저희 21번부터 30번까지 마지막입니다. 저희 기출문제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1번부터 보겠습니다. 21번 다음 보기의 내용과 같이 소비자에 대하여 정의한 학자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럼 보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기본서에는 아마 네 사람이 나와 있을 텐데 보기 소비자란 타인이 공급하는 물자나 용역을 자, 여기까지 모르셔도 돼요. 소비 생활을 위하여 구입하는 또는 이용하는 자로서 자, 이게 키워드입니다. 공급자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공급자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자, 이 키워드를 갖고 찾을 수 있는 사람, 네, 다케우치 쇼우미입니다. 다케우치 쇼우미, 공급자에 대립하는 개념. 자, 이렇게 아주 짧은 키워드 문구를 통해서 학자를 연결하시는 연습들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무론에서 유일하게 학자가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나오는 문제의 대표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폰 히펠이라고 나오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가토이치로 국민 일반을 소비 생활이라고 조금 좀 뭐랄까요 중간에 끊긴 것 같지만 가토이치로의 키워드 국민 일반을 소비 생활이라고 이마무라 세이와 거래 과정의 말단에서 구매자로 나타나는 것, 자 이걸 이마무라 세이와 이렇게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구람 라자는요 무슨 뭐 시카고 대학교 경영대학원 뭐 에릭 글리처 석좌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걸 이야기했는지는 뭐 워낙 많아서 뭐 어떤 한 특징적인 걸로 소비자에 대해서 정의한 거는요 조금 이 뭐랄까요 정의 내용이 좀 길고 조금은 좀 제 기준에서는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하는 것 정도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소비자 기본법 및 시행령의 기본 개념과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무엇일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키워드가 아닌 조금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걸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좀 적용을 해볼까요? 이렇게 많은 내용이 나오고 길게 되면 저희가 문제풀이 할 때 꼼수로다가 5번부터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렇다고 보면 이 문제는 뭐 제가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만 5번부터 볼까요? 5번 사업자 단체라 함은 10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합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 문제를 알면서도 5번을 보자고 말씀드렸냐면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문제는요 꼭 기억하세요. 특정 워딩을 바꾸셔가지고 문제가 틀린 답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워딩을 바꾸셔야 되는데 잘못 워딩을 바꿨다가는요 이 이중적인 의미, 중의적인 의미가 만들어지게 되면 문제의 오류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요 꼭 한번 먼저 의심해 보셔야 되는 건 숫자가 제대로 표기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을 꼭 좀 찾아보셔야 돼요. 네, 이따가 뭐 위촉 위헌 문제가 나오는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숫자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유독 많아요. 그 이유는 명확하게 바꿔서 오답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네, 아니면 뭐 어떤 뭐 무엇을 하는 뭐 기관에 무슨 역할들을 합니까? 이런 것들은 워딩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업무로 바꿔버리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문제는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물론 워딩을 바꿀 때도 되게 많아요.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답이었었고요. 2예요. 10이 아니라 숫자 2예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답을 찾는 방법은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영상 보시는 분들은 1번, 2번, 3번, 4번은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다음번에는 저 숫자가 맞게 나온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답을 찾아야 될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조정과 관련해 다음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오타입니다. 보기 좀 볼게요. 조정위원회는 제58조 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 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분쟁 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자, 분쟁조정위원회예요. 분쟁조정위원회인데 분쟁 조정에 대한 신청을 받고 난 다음에 며칠 이내에 맞춰야 됩니까? 라는 관점은요. 한국소비자원과 똑같아요. 한국소비자원은 30일 동안 심사를 한 다음에 연장이 가능해요. 그죠? 그 연장이 60일이에요.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사하는 건 30일은 동일한데요.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연장 기간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게 다른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두 가지가 동일하게 신청받고 난 다음에 며칠까지는 조정 마치셔야 됩니다라는 관점은 똑같은데요. 그 기간은 30일입니다. 네,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 소비자 분쟁 조정에 관련된 거. 소비자 분쟁 조정이라고 하니까 소비자 기본법이에요. 여기선 한국소비자원,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 그 다음에 법원이에요. 이런 단계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 관점을 꼭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Y불이 제시 분류한 개인정보의 14가지 유형 중 주택, 토지, 상점 및 건물. 자, 주택, 토지, 상점 및 건물. 요즘 보면 온 나라가 이것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부동산이죠. 등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문제가 나오면 부동산 정보입니다. 과연 이걸 구별 못하시는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래도 좀 뭐 오해를 하시게 되면 네, 혼동이 올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 소비자기본법에서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게 되시는 가장 단편적인 단답식의 문제 유형이 바로 이 Y불이 분류한 개인정보의 14가지입니다. 암기하실 수는 없을 거고요.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런 게 나오면 이런 게 결국 이 뭐 부동산, 이런 게 소득 정보, 이렇게 좀 구별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봉급액, 봉급 경력, 월급이죠. 보너스 및 수수료, 뭐 기타 소득의 원천, 이자 소득, 사업 소득, 이런 게 나오면 다 소득 정보입니다. 그다음에 뭐 나오는 게 뭐 계약 정보 빼고 동산 정보, 보유 현금, 뭐 그다음에 뭐 저축 현황, 현금 카드, 이런 거다 유동성이라고 저희가 부르잖아요. 유동성. 그죠? 동산 정보, 신용 정보, 대부 잔액, 뭐 지불 상황, 저당, 신용카드, 지불 연기 및 미납의 수, 이런 게 다 신용 정보죠. 그래서 저희가 신용정보보호법이라는 것도 있고, 자, 이렇게 구별 좀 하시면 충분히 구별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3조입니다.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 문제는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개인정보의 실명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익명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기술과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요. 익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익명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명 처리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시겠죠? 1번이 잘못된 내용의 설명입니다. 2번, 3번, 4번, 5번은 전부 다 맞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볼까요? 2번,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됩니다. 이건 맞습니다. 3번,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 청구권 등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이거 정보 주체가 공개해 주세요라고 공개하셔야 됩니다. 맞죠? 4번,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죠. 절대로. 5번,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자, 저희 개인정보 수집합니다. 이러이러한 목적에 저희가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건 맞는 설명입니다.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합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다 맞는 설명 한 번 정도는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건 무엇입니까? 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예요. 결국 이제 위촉위원과 비슷한 문제 유형인데, 자, 이것도 하나씩 봐야 될 것 같아요. 1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맞나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맞아요. 제가 맞습니다라고 했지만 잘못됐어요. 왜 그러느냐?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워딩의 내용상 문맥상 보면 하나도 잘못된 게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저도 지금 맞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잘못됐어요. 이게 뭐냐?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이해가시겠죠? 1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라는 말로 이 워딩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1번은 잘못됐습니다. 2번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도 보면 상임위원 2명, 제가 아까 문제를 풀 때 숫자를 꼭 한번 의심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2명, 여기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키워드가 하나 있죠. 뭘까요? 네, 찬성과 반대 또는 뭐 가결과 부결이 잘 보시면 짝수로 되어 있으면 어려운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가 나와요. 5대5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홀수로 구성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자, 그런 관점도 꼭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3번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합니다. 맞을까요? 네, 이건 맞는 설명이에요.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4번 위원회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건 교재에 있는 내용이죠.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5번 위원이 권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의 잔여 임기로 가산된다? 아니요, 이렇게 안 되고요. 새롭게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은 새로이 개시가 됩니다. 기간이. 잔여 임기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따지게 되면 맞는 설명은 3번입니다. 체크해 놓으십시오. 저희 교재에서 기본서에서 아마 쉽게 확인할 수가 없는, 저도 법령 나와 있는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구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체크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기업 교육의 종류 중 OJT입니다. 저희가 뭐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OJT 그럼 대표적인 게 뭐 코칭, 멘토링, 1대1, 뭐 상호작용 이런 키워드들이 다 들어가게 되겠죠. 실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코칭.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2번 멘토링 맞죠? 3번 직무순환 맞습니다. OJT에 관련된 거. 4번 SDL 이거 저희가 셀프 뭐 다이렉트 러닝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거 기본적으로 보면 해당할까요? 아니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안 그래도 셀프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죠? JIT, 자 JIT 방식, Job Instruction Training 이걸 저희가 뭐라 부르냐? 직무 교육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직무 교육 훈련. 자, 이렇게 따지게 되면 해당하지 않는 가장 거리가 먼 거 4번입니다. 자, 구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쉽진 않아요. 왜냐면 코칭, 멘토링, 직무순환 이건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이지. 그런데 SDL하고 JIT 이 두 가지를 명확한 명칭을 모르고 계셨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안타깝지만 찍으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찍을 때 가능했다면 셀프라는 걸 좀 보셨다면, 네, 셀프라는 걸 좀 보셨다면 위에 있는 OJT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관점은 좀 아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좀 구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좀 체크는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뭐랄까요? 낯설은 보기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나들러입니다. 자, 저희 교육 또는 HDR 분야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시한 교육훈련 강사의 역할 중 다음 보기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육 강사의 역할이라는 건 세 가지를 기본서를 통해 보고 계십니다. 교수 전략 개발자, 교수 프로그램 개발자, 학습 촉진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를 볼까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매체 선정과 방법을 찾는 일을 합니다. 키워드는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게 키워드가 될 겁니다. 여기에 맞는 매체 선정과 방법을 찾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 각종 학습 보조 도구와 시청각 자료를 제작하고 활용하여 학습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됩니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에 학습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합니다. 이게 두 번째 키워드가 될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키워드를 기반으로 찾을 수 있는 건 뭔가 전달하는 효과를 높이겠다라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걸 찾는 걸 저희가 뭐라 부릅니까? 교수 전략 개발자라고 부릅니다. 교수 전략 개발자의 역할입니다. 만약에 조직의 문제를 확인하고 학습 요구를 분석합니다. 학습 요구, 학습 니즈를 찾게 됩니다. 라는 관점이라면 교수 프로그램 개발자가 될 겁니다. 강사는 다양한 경험과 이론적 배경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나오면 학습 촉진자겠죠. 학습 촉진자는 저희가 최근 들어 듣는 말, 퍼실리테이션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구별하시게 되면 조금 더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발표자와 청중 혹은 청중 상호간을 사회적으로 보다 강하게 결합시키려는 목적, 이게 키워드죠. 사회적으로 보다 강하게 결합시키려는 목적, 이 키워드를 가지고 찾을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의례적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의례적 프레젠테이션. 자, 저 키워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보다 강하게 결합시키려는 목적입니다. 청중에게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 설명적 프레젠테이션. 맞죠? 질문에 답을 제시해주는 형태, 질문에 답을 제시해줍니다. 서술적 프레젠테이션. 절차나 과정 등을 명확하게 해주는 방법, 명확하게 논증적 프레젠테이션. 정확성, 객관성, 완전성, 선별성, 공정성, 해석성, 명확성이 수반됩니다. 정보적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 자, 이 문제는 의례적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자, 2번 2020년 8회차 문제의 마지막 문제 풀이입니다. 90번 프레젠테이션 제작 시 슬라이드 디자인의 원리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슬라이드 디자인의 원리로 가장 거리가 먼 거. 1번 홍보성. 네, 무슨 말일까요? 홍보성, 네, 디자인 원리로 전혀 맞지 않죠. 네,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제작할 때 홍보성이라는 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디자인의 원리 그러면 단순성, 명료성, 균형성, 조화성, 조직성, 강조성, 통일성, 원근법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보기에 나와 있는 조화성, 그다음 뭐 단순성, 통일성, 강조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단순성 그럼 뭐가 있을까요? 네, 전하려고 하는 필수적인 정보만을 제공해 줍니다. 뭐 명료성, 뭐 균형성, 조직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성이 아니다라는 것만 꼭 좀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1번부터 30번까지 마지막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문제가 일정 부분 6개에서 많으면 7개까지 출제가 된다라는 걸 이번 시험에서도 똑같이 확인하셨고요. 그 중에 기본서에서 확인되지 않는 문제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량 꼭 출제가 됩니다. 라는 걸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 중에
최근의 특징은 자꾸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만 자꾸만 교재외 기출문제가 출제된다라는 성향이 있다라는 건 꼭 한번 참고해 보실 만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10문제 푸는 동안 이 영상만으로 난 충분히 설명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그건 제가 감사드릴 일입니다. 하지만 좀 나는 그거 말고 구체적인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이 온라인 오프라인 다 서점에 출판되어 있습니다. 총 13회차 기출문제와 기출문제 분석 자료가 분권되는 형식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앞부분에는 일정 부분의 기본서 내용, 요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서 내용은 실제로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교재 외 기출문제가 출제가 되고 빈도가 높게 출제가 됐던 문제들의 기본서에 대한 것만, 기본 내용에 대한 것만 자료를 취합해서 다 모아놓고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건 구매하시면 최신 기출 문제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최신 기출 문제에 대한 자료라든가 다양한 솔루션들은 합격 솔루션들은 아래에 보시는 제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가입을 하신 다음에 저 책 구매했습니다 라는 인증 과정을 거쳐 주시면 다양한 솔루션들을 보실 수 있도록 다 등업을 해 드립니다. 만약에 나는 도서를 구매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파일 형태로 보는 게 나는 훨씬 더 좋아요 라고 하면 아래쪽에 보시는 제 네이버 카페 박정민 강사를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저 네이버 카페로 오셔가지고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가입을 하시게 되면 네이버 카페도 그냥 무상으로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저희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 뭐 13회차로 되어 있는데 뭐 이건 문제와 분석 자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프린트가 가능하세요. 챕터별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 이건 2019년, 2020년까지 총 15회차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챕터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학습하시기 쉬운 방법으로 제공되고 있는 문제집입니다. 안타까운 건 프린터가 되지 않습니다.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뭐 다중 출제 문제, 최근 6년간 가장 많이 출제됐던 문제 유형들, 이런 핵심 문제 솔루션, 연도별로 나누는 솔루션,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시험 준비를 위해서 활용해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시고 좋은 결과, 합격이라는 결과를 분명히 달성하실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존하는 어떤 문제집과 비교하셔도 가장 압도적인 합격 솔루션이다라고 제 자신은 스스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 다음번 영상은 아마 이번 11월 15일 날 진행되는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보신 영상이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까지는 차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체크 부탁드리고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